자, 안녕하세요. 예, 이제 34회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헌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이제 헌의민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같이 1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해서 내년에 2023년에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반드시 이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출발을 하셨으니까.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기초가 아주 탄탄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하시길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법률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랜드 하나에서 요 기초서가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요 기초서를 가지고 탄탄하게 기초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기본서, 그 다음에 뭐 문제집,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아 올려 가시면 내년 시험 보실 때쯤 되면은 충분히 합격선 이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초서 중에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법률 용어입니다. 각각의 과목마다 거기에 특이하게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를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민법 배우실 때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앞쪽에, 교재 앞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 48쪽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용어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와 전체적인 민법의 큰 구조를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민법 내용을 들어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민법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교재는 이제 48쪽을 펴시고요. 우리 칠판을 보시게 되면,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용어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라는 게 뭔지 그걸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요. 자, 법은 말 그대로 항상 이 법률관계, 아직은 조금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느끼시고, 그 다음에 용어라는 것은 한 번에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 그대로 이제 편하게 가지시고, 저런 것들이구나, 저런 뜻이었어,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법은 법인데 법이 뭐다 그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 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라고 그러죠. 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 관계를 기울하는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을 배우시다 보면 이제 사법이라는 게 있고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관계를 따집니다. 항상 관계를 따지는데, 법은 말 그대로 사법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를 기울한 게 사법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공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이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런 관계를 기울하는 게 바로 공법이 되는 거죠. 우리 민법은 국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해놓은 게 우리 민법이다 하면서, 우리 민법은 총 5가지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이제 1118조가 있는데, 그거 다 우리 시험법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요. 항상 우리 법은 총이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총. 그럼 총은 뭐예요?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다는 것은 뒤에 나온 것들의 공통적인 것을 모아서 먼저 설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법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총자가 먼저 나옵니다. 총칙.
그러면 모아서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강아지를 개라고 그러면 뭐지만 개를 설명하고 뭐 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소를 설명하고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이 설명하기 전에 개, 말, 소 이런 걸 설명하기 전에 이것들의 공통적인 것을 다 모아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걸 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동물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물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 개에 대해서, 동물 중에서 말에 대해서, 동물 중에서 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도 맨 처음에 민법 총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이제 물권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거, 친족법이라는 거, 상속법이라는 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중개사 시험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항상 개인과 개인 사이를 정해놓은 거다 보시고 5개로 나눠졌는데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 중에 일부만 알면 되니까. 자,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민법을 또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눠지는데 뭐 재산은 여러분 잘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돈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꼭 법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돈 되는 법, 돈 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이제 권리 중에 물권에 관한 법을 이제 물권법이라고 하고 채권이라는 권리에 관한 법을 이제 채권법이라고 해서 이 2가지를 묶어서 재산법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죠. 물론 여기 중에서도 이제 일부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가족법이라고 그러는데 가족법은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친족법하고 상속법을 묶어서 가족법이라고 그럽니다. 뭐 친족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부가 어떻게 되느냐, 혼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뭐 입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들을 이제 친족법이라 하고요. 상속법은 말 그대로 상속이게 되겠죠.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 같은 것들이 이제 상속하게 되는데 그 범위 같은 걸 정해놓은 게 이제 상속법인데 우리 이것들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뭐 그런 거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우리 이제 중개사 시험은 요 재산법에 해당되는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나와 있던 민법 총칙 중에서 일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민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어요. 자, 그러면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우리 민법은 주로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법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니까 결국은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를 아셔야 돼요. 그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권리에 대해서 배우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권리를 보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민법의 가장 큰 어떤 이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적 자체 원칙이라고 그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라는 것은 항상 사적 그러면 개인적이라는 얘기죠. 자치 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합리적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고 싶다. 본인이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을 팔고 싶다. 그럼 매매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몇 날, 몇 월, 며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에 팔지, 뭐 얼마에 뭐 할지 이런 것도 다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롭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사적 자치의 원칙 또는 이것을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기본 틀은 계약은 자유롭게,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이나 뭐 세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거기서 뭐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서 알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법은 개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개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자기들이 져야 되겠죠. 여기 우리 민법의 기본인데 책임은 무조건 다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의 책임은 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고의나 또는 과실이라는 게 있을 때만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과실 책임 원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 그렇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 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담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담이 태풍이 불어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옆집에 쓰러져 가지고 옆집에 있는 어떤 귀중한 화단이나 이런 데 좀 비싼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망가뜨렸다. 그럼 옆집에서는 손해가 났겠죠. 손해가 났지만 여러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담을 쓰러뜨린 게 아니기 때문에, 태풍에 의해서 담이 쓰러져서 옆집이 손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담을 쌌는데 조금 부실하게 쌌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담을 좀 밀어서 쓰러뜨렸다든지 그래서 담이 쓰러져서 옆집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결국 고의 또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가끔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민법을 보다 보면 고의 과실이 있어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 가끔 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법에 딱 정해놔야 되겠죠. 그걸 이제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이건 예외가 되겠죠. 이게 원칙이라면 이건 예외가 돼요.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끔 나오게 되는데 요 책임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니까. 원칙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책임진다 그러면 항상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지는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에서 항상. 다만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건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이건 법적으로 책임지게끔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고의, 과실 그랬는데 고의는 뭐고 과실이 뭔지 가볍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살면서도 고의라는 거, 과실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고의는 쉽게 해서 일부러 그 얘기죠. 알면서도 일부러 행했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일부러. 쉽게 보시면 되는 거지 꼭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용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서 그 느낌적으로 들어오시면 되지 완벽하게 할 거는, 물론 용어 중에서는 완벽하게 잡아야 될 것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고의 알면서 일부러 그랬구나. 그럼 과실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몰랐는데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았을 텐데, 즉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이걸 과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 그렇게 해서 가볍게 정리하시고, 자, 형법에서는 어쩌고저쩌고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고의 또는 과실은 책임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민법에서의 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고의로 그랬던 과실로 그랬던 원칙적으로 똑같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 자, 책임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밑에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 민법의 2대 책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책임지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데, 그 내용은 어느 경우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 정도는 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채무를 지고 있는데 쉽게 해서 돈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네? 채무 불이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채무 불이행이 다 돈을 안 갚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이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채무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채무불이행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뭐 아셔야 될 것들은 요 두 가지 정도,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라는 거, 요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은 일단 말 뜻에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 법률 용어는 거의 대부분 한자로 됐기 때문에 쪼개서 보시면 돼요. 이행이고 이행이고. 자, 요게 다르죠. 지체하고 불능이 다르죠. 그러면 지체라는 뜻하고 불능이라는 뜻만 잘 아시면 뭐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낌상 알 수가 있죠. 지체는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겁니다. 늦어져요. 줘야 될 때 됐는데 주지 않고 자꾸 줄 수 있음에도 늦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저의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샀어요. 제 아파트를 10억에 샀습니다. 그러면 보통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샀으니까 저한테 대금을 줘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각각의 채무란 얘기죠. 그러면 그걸 저는 소유권 이전 채무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대금 지급 채무라고 그러겠죠. 네. 뭐 이런 용어들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아시게 되죠. 네. 그런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여러분과 제가 12월 20일 날, 자, 이제 여러분이 대금, 잔금을 주고 저는 그날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계약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12월 20일이 되면, 자, 이제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은 잔금 줘야 되고요. 잔금 채무라고 그러죠. 잔금 채무를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이행. 예. 그럼 저는 이제 등기서류 구비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게끔 등기서류를 여러분한테 드려야 되겠죠. 그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건데, 이행하는 건데, 자, 12월 20일 돼서 여러분은 잔금을 다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빨리 소유권 이전해달라. 자, 그러고 있는데 제가 11월 1일 날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은 좀 많이 내리지만 예를 드는 거니까. 그래서 뭐 12억, 13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10억에 판 게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12월 20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파트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주기만 하면 되는데 12월 20일 되는데도 여러분이 잔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안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해줄 수 있으면서도 해줄 시기에 이런 걸 우리가 이행기라고 그래요. 이행기. 이행을 할 시기죠. 그때 제가 이행을 안 해주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행지체. 예. 반대일 수도 있겠죠. 저는 소유권 이전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잔금을 안 주고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거 이제 고의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지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주고 들어가는 거죠. 채무 불이행 책임의 일종입니다. 자, 불능은 말 뜻 그대로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졌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11월 1일 날 제 아파트에 대해서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20일에 서로 잔금 줄 채무, 제가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 자, 같은 날에서 딱 주고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고 채무가 이행이 되니까. 근데 자, 제가 말 그대로 11월 1일 날 10억에 팔았는데 요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한 제가 11월 한 30일쯤에서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한테는 10억에 팔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13억에 팔아서 아예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 자, 그러면 12월 20일에 제가 제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그 사이에 저는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돈 받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줘버리면, 자, 이제 저는 12월 20일 되면 그 아파트는 제 아파트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죠. 할래도 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이걸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중에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행불능 책임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라는 것과 이행불능이라는 게 대표적인 건데, 둘 다 이행지체가 되거나 이행불능이 되려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고의 과실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행불능이라는 게, 또는 이행지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능을 예를 들 때, 자, 제가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건물을 여러분한테 팔았는데, 저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를 팔았는데 11월 30일 날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주택을 팔아서 이전 등기를 해버렸으면 여러분한테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죠. 그건 제 고의로 그랬죠. 고의로.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채무불이행으로. 근데 11월 30일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주택이 화재가 나서 불타버렸다, 또는 태풍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태풍으로 무너졌어요. 저 시골에 있는 주택을 여러분하고 지금 계약을 했었는데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에. 그러면 그 건물이 있어야 여러분한테 12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태풍으로 무너져 버렸으니 이제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가 없게 됐네요. 자, 불가능해졌는데 그건 제 고의나 과실로 그런 건 아니죠. 또 태풍이 불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행불능이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책임질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항상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려면은 그 채무자가 고의나 또는 과실로 있어야 된다. 과실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책임 중에 하나가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자, 이 불법행위도 우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우리 이제 민법을 보면 불법행위도 굉장히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가 종종 나오게 되니까 그 개념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자, 채무불이행 정리했는데, 불법행위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지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공통적인 것은 먼저 머릿속에 딱 담고 들어갑니다. 항상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랬구나. 그럼 채무불이행을 설명했으니까 불법행위는 말 그대로 타인한테 손해를 가는 위법행위를 한 거예요. 위법행위,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의 물건을 고의나 또는 과실로 깨트렸다, 아니면 파손시켰다. 자동차를 파손시켰다, 여러분의 자동차를 고의 과실로. 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채무를 이해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슬슬 열이 받죠. 그럼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런 걸 저 불법행위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뭐 폭행을 했다든지, 폭행하게 되면 이제 형사사건으로는 폭행죄로 들어가겠지만 이제 민사로 들어오면 이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위법한 행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책임은 우리 민법상 2대 책임은 크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 책임이 있더라. 다만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그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게 있게 된다. 자, 그런 것들 머릿속에 딱 담고 들어가시고요. 또 가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도 아닌데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 다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로 끝나지 않겠죠.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닌데 누군가는 손해를 좀 입어서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법에 정해놓습니다. 법에다 이렇게 해서 이럴 때는 책임지세요 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법정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법정 책임은. 그래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법정 책임 그러면 아까 보셨던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무과실 책임. 거의 대부분 무과실 책임으로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민법의 내용 중에 일종이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다만 이런 파트 자체를 우리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바로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불법 행위를 했으면 상대방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제 아파트를 10억에 팔았는데 12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버렸다. 그럼 여러분은 열이 받죠. 그 아파트를 이전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지금 막 준비했거나 아니면 뭐 자녀분 결혼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망가져 버렸죠. 그럼 어떤 손해가 날 거예요. 그럼 그 손해를 저한테 청구 들어와야 되겠죠. 이걸 손해배상 청구로. 그럼 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동차를 가다가 파손시켰다,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그 파손한 거에 대해서 손해가 났으니까 저한테 손해배상 들어야 되겠죠. 결국은 책임은, 우리 민법은, 민사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손해배상.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나 또는 불법행위,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 줄이면 법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률 규정. 그래서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 돈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책임에 대한 얘기들 한번 쭉 보셨고요. 자, 밑에는 이제 그 손해배상의 내용인데 조금 뭐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들어보시고 뭐 하셨던 내용일 겁니다. 아무래도. 자, 근데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손해배상의 내용으로서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게 있고 실내이익 배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배상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어떤 속상해 하시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은 해 드리는데, 워낙에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용어 보시게 되면 쪼개 보시라고 그랬죠. 쪼개서 보시면 돼요. 배상 얘기는 위에서 다 했고요. 앞쪽에서 이행이라는 거, 채무, 불이행, 이행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네가 채무를, 이행은 항상 채무와 연결되는 거죠. 채무를 이행하면 내가 이만큼 이익을 봤을 텐데, 자, 배상하는 것은 이행을 했는데 배상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당신이 그 채무를 이행을 하면은 나는 이만큼 이익을 봤을 텐데 당신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이익이 날아가 버렸겠죠. 그러니까 그 날아간 이익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것을 이행이익배상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 뭐 다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말뜻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시지만 민법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공부.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죠. 객관식 시험을 이렇게 써주고 이 문장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가장 강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장 해석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문장 해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용어들은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와 닿죠. 자, 다시. 네가 채무를 이행하면 내가 이만큼 이익을 얻었을 텐데 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얻을 이익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네가 배상해줘. 이걸 이행이익 배상이라 한다고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조금 좀 법적으로 따지면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또 뭐 특별히 이것저것 저것 또 하는 거 그것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저의 건물을 1억에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 건물을 1억에 샀으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가 있겠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저한테 대금 줄 의무가 있겠죠.
근데 아까처럼 자, 여러분은 잔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않는다.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로. 근데 이미 여러분은 이 건물을 1억에 사서 저한테 사서 요걸 병한테 2억에 팔기로 지금 다 해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 계약대로 저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1억에 사서 소유권 이전 받아서 그 건물을 병한테 다시 또 2억에 팔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빼고 세금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1억이라는 이익이 생겼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1억에 여러분한테 건물을 팔아놓고서는 소유권 이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병한테 이 건물을 2억에 팔 수가 없게 됐죠. 그럼 여러분이 얻어야 될 1억이 날아가 버렸네요. 그렇죠? 요게 이행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제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을 여러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으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물론 이제 이 계약 해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1억을 야 손해배상 쪽으로 달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이제 이행이익배상이다 그러는데,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것은 어느 때 나올 수 있냐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받는 손해니까, 그럼 채무 이행이라는 것은 항상 계약이 유효가 돼야 돼요. 유효가. 그렇죠. 매매계약, 여러분과 저의 이 건물 매매계약이 유효가 돼야 제가 여러분한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생기고, 그 채무를 여러분한테 그 건물을 제대로 넘겨줬으면 여러분은 또 그 건물을 2억의 병한테 또 팔아서 넘겼어 1억이라는 수익을 얻었을 텐데 그걸 제가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얻어야 될 1억이 날아가 버렸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여러분과 저의 계약이 유효일 때 제가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의무가, 채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 얘기 나오면 전제 조건이 계약이 유효인 걸 전제로 한다.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얘기니까요.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뭐 공부하시면서 또는 여기저기에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조금씩 설명해 드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도 여러분하고 저가 지금 처음 봐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나중에 길에서 봤을 때는 저 인간이 어디서 봤는지 하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알겠죠. 그런 겁니다. 공부라는 게. 자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법률행위가 뭐가 돼서요? 유효가 돼서. 법률행위 같은 것들이 뭐냐 이거 보지 마세요. 조금 이따 이제 그냥 계약이 유효가 돼서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발생된 채무가 이행되었어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데 그 채무가 이행됐다면 존재할 재산 상태와 현존하는 재산 차이를 말한다. 그러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행이익 배상, 그러면 일단 계약이 유효가 돼야 된다. 그게 이행됐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요게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만큼 달라. 요걸 이행이익 배상이라 한다. 뭐 얘가 여기 쭉 나왔으니까, 자, 건물 산 사람이 자, 소유권 이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 시가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얼만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못하게 돼서 다른 건물 빌려가지고 뭐 그 시점에서 사용하게 됐다. 또는 좀 전에 보셨던 전매차익, 이런 것들이 이제 이행이익이 된다. 됐어요. 자, 이게 손해배상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금전, 돈으로 달라는 얘기인데 뭘 달라고 할 수 있냐?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것을 달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계약이 유효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또 배상 중에는 실례익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실례익, 이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그럼 다시 쪼개서 보세요. 쪼개서. 그러면 똑같이 이익이고 똑같이 배상해 달라는 얘기인데 앞쪽하고 다른 게, 앞쪽은 이행자가 들어갔지만 지금은 뭐 자가 들어갔나요? 실례자가 들어갔죠. 그런 식으로 법률 용어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하나로 딱딱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럼 신뢰는 믿는다는 얘기죠. 믿음. 그렇죠? 네. 그럼 결국은 내가 믿었는데 상대방은 그 믿음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얻었을 이익이 날아갔으니까 배상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자, 무효, 유효는 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실내이익 배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파트일 수 있어요. 아까 이행이익 배상은 좀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가볍게 그냥 보시고, 항상 신뢰는 믿음이에요. 믿었는데, 자,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 예컨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나는 그 계약이 유효라고 믿어가지고 계약 체결하느라고 비용도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좀 주고, 저 시골까지 내려가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 뭐 그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계약은 나중에 보니까 무효더라. 그럼 무효인 걸 안 사람한테, 나는 몰랐어. 근데 상대방은 그 무효인 걸 알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그런 비용 같은 것들, 교통비 같은 것들, 그런 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이걸 실내이익 배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고 줄여서 이걸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개인과 개인이죠. 아까 계속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하고 제가 제 부동산에 대해서, 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서, 이게 민법 관계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도 개인이고 여러분도 개인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 아파트를 여러분이 사는 매매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약속이죠. 그럼 서로 믿고 했나요? 못 믿고 했나요? 믿었죠. 네. 서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믿었으면 계약대로 서로 이행을 해야 되겠죠. 즉 약속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실하게. 그게 민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서로 믿으면서 거래했으면 서로 성실하게 그 거래 계약을, 약속을 이행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신의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기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민법의 이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하고 저란 사람을 국가에서 이제 이런 매매 계약이나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규율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 공평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는 대로 그 계약은 약속이죠, 일종의. 여러분과 제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개입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아까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계약을 했으니 그 계약대로 성실하게 이행을 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상대방도 고려하면서, 상대방도 배려하면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의칙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뭐 신의칙에 의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된다, 안 된다, 그러면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개인이다 보니까 서로 배려해가면서, 고려해가면서 공평하게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으로, 우리 민법 그냥 읽으시면 돼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해라. 신의 성실의 원칙,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2번은 다시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신의를 헛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 이익도 배려하면서 꼭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형평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하지 말아라. 형평, 공평하게 하라니, 공평.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민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바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해 놓은 거예요. 얼추 좀 전에 쭉 설명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하고 제가 제 아파트, 제 부동산, 제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하고 저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발생돼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법률 관계라는 것에 묶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법률 관계에 묶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개인과 개인이에요.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어떻게 아실 분 계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전혀 모르실 수도 있고, 전혀 여기는 법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었는데, 이제 저의 아파트 또는 저의 부동산을 여러분이 샀다. 반대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제가 또 샀다. 이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과 저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발생돼서 이제는 이게 법률관계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도 개인이고 저도 개인이다 보니까 그런 법률관계가 바로 민법에 의해서 규율이 된다.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항상 이 민법은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 자, 이런 걸 정해놓은 게 기본적인 민법의 내용들이다. 결국 권리 의무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뭔지 가볍게 보시게 되면, 권리는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권은 권세권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힘이란 얘기죠. 힘. 그럼 리는 이익이란 얘기죠. 그럼 권리는 당연히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 국가로부터 이제 인정된 권리. 그것도 어려우면 권리 그러면 힘이다. 힘. 내가 뭔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 이렇게 하는 거죠. 권리. 예. 법률용어로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드시 따라야 될 법률상 구속,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의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제가 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소유권, 그 부동산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뭐가 있고요? 권리가 있네요. 대신에 저는 여러분한테 그럼 대금 주세요 라고는 권리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들어가면 저는 여러분한테 저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그건 권리인가요? 의무인가요? 의무겠죠. 계약했으니까 그렇게 법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해줘야 된다고. 대신에 여러분은 10억이라는 대금을 저한테 줘야 될 권리가 아니라 의무. 그렇죠. 이렇게 서로서로의 이제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그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우리 민법이라 한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는 법에서 규율되므로 강제로 특징을 한다.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 정도까지 일단 잡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배우셔야 되는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좋죠. 그래서 우리 민법도 주로 권리 중심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 권리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물권이라는 것과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민법은 아까 5개로 크게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2개, 가족법, 즉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까 이제 그거하고는 아무 생각 없고, 그럼 5개 중에 맨 앞쪽에 민법 총칙이라는 거, 총 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무슨 법이 나왔었나요? 물권법이 나왔었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채권법이 나왔었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2가지를 이제 재산법이라고 그랬는데, 자,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를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예. 자,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이 물권하고 채권이 아주 중요한 권리들이니까 그건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물권, 채권, 자,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도록 하세요.